혹시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저 멀리 13억 8천억 년 전 빅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데이비드 크리스천의 빅 히스토리인데요. 이 책이 정말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역사를 그냥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내려는 시도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뭐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까지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장대한 이야기의 핵심 골격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전 세계의 이 빅히스토리 프로젝트 보급을 지원했을 만큼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틀을 제시하거든요. 오, 그 정도로요? 네. 저자는 우주의 역사를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과정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8개의 결정적인 전환점, 바로 문턱을 제시합니다. 이 8개의 문턱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펼치고 첫 번째 문턱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으로요? 첫 번째 문턱은 138억 년 전의 빅뱅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 높은 원자보다도 작은 한 점에서 시간, 공간, 에너지 모든 게 폭발적으로 생겨난 그 순간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머리가 좀 아찔한데요. 그 시작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그때 생겨났으니까요. 이 순간에 아주 단순한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기본 힘, 같은 기본 규칙들이 딱 세팅된 거죠. 우주는 극도로 단순하고 뭐랄까 균일한 상태였어요. 텅 빈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 텅 빈 도화지에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진 게 바로 두 번째 문턱, 별의 탄생입니다. 아, 별의 탄생이요? 빅뱅이 있고 나서 한 2억 년쯤 지나면서 우주에 퍼져 있던 수소랑 헬륨 가스가 중력 때문에 서서히 뭉치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뭉치면서 중심부 온도랑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마침내 핵융합 반응이 탁 하고 터지는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최초의 별이 점화된 순간이죠. 와, 우주적인 스케일의 모닥불이 피어난 거군요. 근데 이 별의 탄생이 지금의 우리랑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별 내부는 수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 초고압의 용광로잖아요. 이 용광로 안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또 헬륨이 탄소나 산소, 철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로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탄소, 산소. 네, 바로 당신의 몸을 이루고 또 피를 흐르게 하는 바로 그 원소들이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제 몸을 구성하는 이 원자들이 수십억 년 전에는 저 하늘의 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별이 평생 만든 이 소중한 원소들을 우주에 퍼뜨려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문턱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화학 원소들의 등장이죠. 특히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생의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별이 죽어야만 그 원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이 폭발의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같은 원소들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별이 평생 만든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에 흩뿌리게 되죠. 이 장엄한 죽음 덕분에 비로소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들 재료가 준비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주에 탄소, 산소, 철 같은 생명의 재료들이 쫙 뿌려준 거네요. 근데 이 재료들이 그냥 떠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한데 모아줄 뭔가가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중력이 다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네 번째 문턱, 45억 년 전 태양과 지구의 형성으로 이뤄져요. 초신성이 뿌려놓은 먼지와 가스 구름이 다시 뭉쳐서 우리 태양계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지구가 태어난 거죠. 책에서 지구의 위치가 정말 절묘한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정적으로 중요했죠. 태양에서 너무 가까우면 물이 다 증발하고 너무 멀면 꽁꽁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거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조건이네요. 네. 물론 초기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불타는 용암 덩어리였지만요. 수억 년에 걸쳐 식고 대기가 생기고
또 소행성들이 물을 배달해주면서 비로소 생명이 싹틀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 완벽한 무대 위에서 드디어 5번째 문턱, 38억 년 전의 생명의 출현이군요. 맞습니다. 깊은 바닷속 열수구 근처에서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약 25억 년 전에 광합성이라는 엄청난 혁신 기술을 발명한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지구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 태양 에너지를 직접 쓰는 방법을 알아낸 거군요. 그렇죠. 이들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산소가 당시 다른 생명체들한테는 독이었지만 결국 지구 대기를 산소로 가득 채웠고 이게 나중에 우리 같은 동물들의 등장을 위한 길을 열어준 셈이죠. 와, 138억 년 중에 거의 130억 년 넘게 우주랑 지구, 미생물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6번째 문턱, 20만 년 전 인류의 출현요. 맞아요. 이때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집단 학습 능력입니다. 집단 학습이요? 네. 다른 동물들도 개체 수준에서는 학습을 하죠. 하지만 인류는 정교한 언어를 통해서 세대를 거치며 지식과 기술을 마치 눈덩이처럼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었어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한 세대의 발견이 그 세대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발견이 계속 쌓이는 능력 말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려면 모래에서 실리콘 뽑아내는 기술, 전기, 반도체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 플라스틱 제조법, 물류 시스템까지. 와, 정말 끝도 없네요. 네, 수백만 명의 지식과 수만 세대에 걸친 발견이 이 작은 기계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학습의 위력인 거죠. 그 강력한 집단 학습 능력이 우리를 다음 문턱으로 이끌었겠군요. 7번째 문턱, 약 1만 년 전의 농업혁명 말이죠. 그렇죠.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어요.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게 되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마을과 도시를 이루며 살게 됐죠. 잉여 생선물이 생기면서 사회 구조도 훨씬 복잡해졌겠네요. 네, 모두가 식량 구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장인, 사제, 군인 같은 전문가들이 생겨났고요. 이걸 통치하는 지배계급이 등장하면서 국가와 문명이 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8번째 문턱, 약 250년 전 근대혁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 산업혁명? 이 시기의 핵심은 에너지원의 변화였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땅속 깊은 곳에 수억 년 동안 저장되어 있던 태양에너지의 압축 파일, 즉 화석 연료를 꺼내 쓰는 법을 알아낸 거죠. 그 결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생산성이 폭발했고 전례 없는 물질적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뭐랄까 지질학적 힘이 되어버렸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13억 8천 년의 역사를 8개의 문턱으로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복잡성의 증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보통 모든 건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진다고 하잖아요. 연력학체 이 법칙과는 어떻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계스토리에서는 복잡성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양한 구성 요소, 적절한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흐름이죠. 이걸 집안일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써서 어지러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제 방이라는 국지적인 공간의 질서는 증가하죠.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열을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전기를 썼잖아요. 집 밖의 우주 전체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지만 우주 전체라는 극장에서는 여전히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법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이용해서 국지적으로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인류가 지구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진단입니다. 인류세. 인류의 활동이 자연의 힘보다 더 커졌다는 뜻이군요. 그건 인류에게 엄청난 힘과 동시에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저자는 기후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전부 8번째 문턱, 근대혁명의 결과라고 분석해요.
수억 년에 걸쳐 축적된 에너지를 불과 250년 만에 거의 다 써버리면서 얻은 번영의 그림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의 협력과 우리의 고유한 능력인 집단학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이 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내 몸을 이루는 원자가 별에서 왔고 내 DNA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아주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런 통합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큰 가치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겸손과 경의의 균형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도 중요해요.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의 20만 년은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선 한없이 겸손해지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칼 세이간의 표현처럼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 기원을 탐구하고 의미를 묻는 존재라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책의 한계점도 지적되긴 했어요. 워낙 방대한 시간을 다루다 보니 일부 역사가 너무 간략화되고 또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13억 년을 한 권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계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통해 우리 존재의 좌표를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3억 년의 장대한 여정을 함께 했네요. 빅히스토리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넓은 관점, 가장 큰 지도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별의 일부이고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네요.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지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8개의 문턱은 대부분 자연 발생적이거나 인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전환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9번째 문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류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최초의 문턱이 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9번째 문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집단 학습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